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닝텐트. 제가 하는 모닝텐트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난주는 이제 시간들이 겹쳐가지고 좀 못했고, 지지난주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이제 1교시 수업부터 3교시 수업까지 진도를 빡빡빡 나가는 이 저만의 어떤 그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좀 그리워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쪽집게처럼 딱딱딱 찝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기간에 공부하실 때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모두 다 학생 여러분들을 좀 배려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아침 시간에 너무 이제 수업이 졸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학생은 바야흐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머리가 제일 맑고 제일 상쾌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돼. 휴강 신청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닝텐트, 오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슈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 새벽에 끝났던 맨시티와 레알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대한 복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경기로 좀 남았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이 팀이 역대급 팀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맨시티가 진짜 이제 궤도에 올라있구나. 올 시즌 유럽 축구에서도 당연히 폼이 좋은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맨시티가 특히 더 궤도에 올라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한다면, 리그 우승은 제가 볼 때 좀 매우 유력해 보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역대급 팀이라고 좀 언급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2010년, 2010-11 시즌에 바르셀로나나 2012-13 시즌에 트래블을 했던 바이에른 뮌헨이나 아니면 2019-20 시즌에 또 한지 플릭의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러한 어떤 유럽 전체 역대급 팀들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팀들 가운데 올 시즌 맨시티도 이제 FA컵, 정말 챔피언스리그, 특히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만 들어올려도 저는 앞선 이제 역사적인 팀들과 지금의 맨시티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맨시티가 볼을 점유하는 솜씨, 공격하는 솜씨,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에너지, 밸런스, 특히 수비 밸런스는 후벤 디아스나 오늘은 못 나왔지만 이제 아케라든지 또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카일 워커의 어떤 수비력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눈부시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데르송에 대한 리스크는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언급을 챔피언스리그에 한해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물론 결승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에데르송 리스크가 이제 맨시티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없었고, 특히 이제 미넨전의 경우는 사실 아주 멋진 선방으로 또 승리의 견인도 했었으니까. 또 레알 마드리드전도 오히려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에데르송은 선방을 통해서 또 역할을 해준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는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 한정에서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흐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경기를 좀 복귀하면서 맨시티가 얼마나 좋은 팀인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알 팬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애매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이 경기 플랜과 맨시티의 공략법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알은 일단 4-3-3 형태의 포메이션을 좀 준비를 했죠. 근데 뜻밖의 선택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라인업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리디거예요. 1차전에 잘했던 리디거가 이제 벤치에 머물렀고 밀리탕이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리디거가 1차전 때 꽤 잘했기 때문에 리디거가 2차전에 선발이 아니라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모드리치 중원조합은 사실 선발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기대보다는 사실 우려가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 최근 리그에서 이 둘의 조합이 아무래도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아맨이라도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추아맨이도 부상 이후로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쪽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수 보강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쿼드 보강이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수비에 있어서 리디거가 벤치였던 게 가장 좀 뜻밖의 선택이었고, 크로스, 모드리치는 선택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되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풀백의 경우도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스쿼드 전체를 봤을 때 좀 약하다고 우리가 꼽는 대표적인 포지션 중에 하나죠. 이번 경기 카마빈가가 선발로 나왔는데 1차전 때도 1대1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수비 위치 선정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풀백이 아닌 어떤 공백이 좀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마찬가지로 나왔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와 카마빈가 간의 맞대결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 라인업 보면서 느껴진 생각, 워커와
비닐실 간의 맞대결이 또 어떻게 성사가 될지. 사실 이제 이 경기 전에 맨시티가 이제 리그에서 에버튼을 만났을 때 그 경기를 보면 카일 워커가 그 어느 경기보다도 에버튼전에서는 진짜 엄청난 활약을 좀 했었어요. 올 시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워커 선수의 어떤 그 수비력이 딱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비니시우스와 맞대결을 가진다는 점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1차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꺼내들었죠. 전술의 형태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라인업이긴 했어요. 하지만 전술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자, 1차전에 맨시티는 어떤 경기를 했느냐? 좀 소극적이었죠. 박스 침투 인원을 최소화해서 거의 박스 밖에서의 슈팅이라든지 심지어는 크로스까지도 좀 거의 잘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맨시티가 보여줬고 수비 라인도 대체적으로 내리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1대1 상황이 맞춰지자마자 바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최대한 실점을 덜 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게 이제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자,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 팀이 라인업을 꾸렸고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레알의 경기 플랜은 압박의 강도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베르나베우에서 조금 더 강렬하게 혹은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압박의 강도를 좀 낮췄고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도저도 아닌 축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낮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섰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간격 조절을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일단 중원의 어떤 형태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대로 크로스 모드리치의 경기력은 애매했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발베르데마저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원의 3명은 사실 모두 다 역할이 애매했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 폼 애매, 지금 채팅창에도 나온 얘기지만 압박 전술조차도 조금 애매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완전히 내려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격 조절에 있어서 신경을 쓴 느낌도 아니었고, 안첼로티의 어떤 플레이는 신경을 썼던 걸 수도 있겠죠? 압박 시에 간격 좀 조절하라고. 근데 여기에 발베르데까지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간격을 조절하는 형태 자체가 중원에서 아무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공격 시에는 어땠느냐? 중원에서 아무도 볼 간수를 해두지 못했고요. 마음이 좀 아팠던 부분인데 모드리치의 폼조화가 특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번 전진하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모드리치가 돌아오지 못했던 쪽으로 유독 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이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은 중원이 좀 엉망이었다. 선수들 개개인의 퍼포먼스 엉망이었고, 이걸 받쳐줘야 되는 전술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애매해 보였고, 중원에서 아무도 볼 간수를 해주지 못하면서 공격으로의 전환 자체가 쉽게 되지 않았고, 세컨볼 싸움 맨시티한테 다 내줬죠. 여기에 더해서 모드리치는 패스미스도 많았던 데다가 전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애를 먹으면서 중원의 3명이 온전히 수비 형태를 갖추는 상황마저도 레알에게서는 비교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레알은 수비에서도 굉장히 이제 애매한 모습이 있었는데, 알라바는 공중볼 처리를 전혀 해주지 못했고요. 크로스가 날아올 때마다 위기를 내줬고, 밀리탕의 경우는 리디거와 비교했을 때 1대1로 혼란을 먹는 것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리디거가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혼란을 어렵게 만들면서 다른 파트너들이 다른 공간에 수비를 하게끔 도와주는데 좀 더 일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리디거가 아닌 밀리탕이 조금 더 리디거보다는 혼란에 대한 1대1 수비를 더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마저도 더 혼란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의 공간이 나오거나 하프 스페이스 쪽에 공간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리디거를 선발로 쓰지 않은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알라바의 문제 때문에 맨시티가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1차전보다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는 인원을 훨씬 더 과감하게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라바의 어떤 그 공중볼 처리가 애매했던 부분이 많아지면서 맨시티가 더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란의 헤더, 그리고 덕배의 어떤 그 데브라인의 어떤 크로스 능력과 기회 창출 능력, 세컨볼을 따내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쿠르투아의 선방 능력까지 조금 더 보여진 게 이번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가 애매했다. 공격진도 벤제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모두 저조한 폼을 보이면서 결국 공격으로의 전환 자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격진의 1차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팀의 어떤 스쿼드 자체가 수비랑
미드필더 자체가 아예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공격진 개인 역량만으로 뭔가 바꿔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맨시티는 레알의 경기 플랜이 애매했던 탓에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혼란에 대한 1대1 수비에 레알이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조직이 더 혼란 쪽으로 당겨지면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이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엘링 혼란의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측면 공략이 상당히 잘 되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될 선수가 역시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1차전 때 베르나르도 실바는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수비적으로는 비니시우스의 어떤 그 속도에 있어서 수비 커버를 할 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윙포워드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어떤 파괴력이 1차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사실 1차전 당시에는 공격력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차전부터 베르나르도 실바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본인이 오히려 측면 공략을 할 때 카마빈가를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중원 사이 공간에서 균도안과 데브라이너가 더 재미를 볼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뭔가 막을 만한 판 자체를 잘 짜지 못한 느낌, 아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원래 잘했던 축구가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이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이래서 맨시티가 잘했다 라기보다는, 맨시티는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대비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비할 준비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맨시티가 더 원래 잘하던 흐름에 날개를 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챔스 4강인데도 4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흐름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여기서 이제 준비를 또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측면 공략이 잘 되다 보니까 윙포워드가 상대 풀백을 공략하는 부분에서도 재미를 좀 많이 보았고, 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이 맨시티의 중원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되면서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도 맨시티가 더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수적 우위에 날개를 다는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선에 있는 로드리와 스톤스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한 명씩 더 추가적으로 공격에 관여를, 전진을 시키면서 우위를 점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의 어떤 뒷공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오히려 더 쉽게 열릴 수밖에 없었고, 맨시티는 전술 준비를 상당히 잘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할 만큼의 압박과 세컨볼, 그리고 이제 중원과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에 대한 전술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을 뿐더러,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을 더 소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중원 싸움을 잘 가져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맨시티는 거기에 대해서 로드리나 스톤스 중에 한 명을 더 전진시키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준 상황들이 나왔던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시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의 흐름을 더 유기적으로 잡을 수 있었던 좋은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비와 미드필더 공간 사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맨시티는 재미를 보았던 경기고요. 공간마다 수적 우위 상황을 굉장히 쉽게 조성을 했는데, 측면 쪽으로 일단 후방에 있는 스토퍼의 볼배급, 그리고 3선 중 한 명의 전진, 공미는 여기서 이제 균도안과 덕배를 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윙은 여기서 측면 1대1 싸움을 아예 압도해버렸죠. 이런 구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측면 쪽이나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의 수적 우위가 나오면서 앞서 보았던 수비 미드 공간 사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맨체스터 시티가 90분 내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 펩 정말 전술 천재가 맞다. 그리고 이 전술에 호응하는 영리한 선수들이 있기에 지금 맨시티는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 관련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펩 가르디올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3번 탈락시킨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이번 대회가 진짜, 이번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 역대 경기 중 본 경기 중 최악이시라고 언급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께서. 공감이 가는 건 챔스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와 타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이제 16강 2차전 리버풀 원정에서 0대4로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레알 마드리드 챔스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가 또 하나 나오게 된 거죠. 이번에 또 4대0이 되었습니다. 경기에 주목할 만한 볼거리를 볼까요? 워커와 비니시의 맞대결. 일단 비니시우스가 1차전에 굉장히 잘했는데, 1차전 때 저는 비니시우스를 보면서 규격 외 선수의 좀 느낌을 받았어요. 와, 진짜 이 선수 어떻게 막지? 뭔가 개인 능력 하나만으로 경기 어떤 분위기를 다 바꿔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1차전 때는 보여줬거든요. 골장면도 그랬고. 근데 2차전에선 결정적 순간마다 워커의 수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뭔가 더 차이를 만들기에는 팀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근데 다른 거에 떠나서 워커의 수비가 정말 괴물적이었다라는 말만큼은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이 부분에서 카이 워커 상대 윙에 대한 대인 수비 진짜 최고다. 월드컵 때 음바페랑도 잘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이전부터 윙4 대인 수비는 진짜 대명사급 선수예요. 카이 워커는.
진짜 다시 한번 좀 느껴졌던 게 이번 경기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볼거리는 앞서서 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엘링 홀란의 영향력입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홀란 득점 인정. 근데 경기 영향력은 별로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엘링 홀란 저는 경기 영향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번 경기도 보면요. 홀란 쪽으로는 무조건 센터백 한 명이 근접 마크를 붙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밀리탕이 그 1대1 근접 마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고 혹은 1차전처럼 리디거가 근접 마크를 어느 정도 해도 결국 한 명이 홀란에게 묶이기 때문에 수비 한 명이 홀란에게 어쩔 수 없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홀란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 공간 커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1차전 때 엘링 홀란이 뭔가 극적으로 스탯을 쌓거나 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1차전 때도 엘링 홀란이 리디거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충분히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 쪽 공간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 엘링 홀란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충분히 있고 또 맨시티처럼 이선의 어떤 완성도가 충분히 상당한 팀이랑 호응이 된다면 엘링 홀란이 이렇게 센터백 한 명 당기는 것만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영리한 이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더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체로 엘링 홀란은 나와서 상대 수비 한 명을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이미 1차전 때는 리디거가 엘링 홀란을 상대로 1대1 수비를 좀 잘해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충분히 이제 홀란이 그런데도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2차전은 어땠느냐. 이 1대1 수비마저도 오히려 밀리탕을 상대로 홀란이 더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 영향력은 더 극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국 홀란 쪽으로 수비 조직이 당겨지면서 좌우하프와 측면 쪽 공간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공간에 맨시티의 이선 자원들이 잘 활용하면서 공격이 더 잘 풀렸습니다. 홀란과 쿠르투아의 맞대결 굉장히 좀 재밌었죠. 쿠르투아가 한 3, 4개 정도 결정적인 상황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헤더 2개는 거의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았나. 아마 베르나르도 실바의 그 첫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맨시티 팬분들은 드디어 억가에서 벗어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쿠르투아 한 20분 정도까지의 그 퍼포먼스는 지난 시즌 그 챔스 결승에서의 쿠르투아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역시 데브라이너의 어떤 클래스들 역시 좀 더 돋보였던 게 이번 경기였고요. 결승에 대한 이모저모를 좀 남겨볼까요? 일단 맨시티 인테르가 성사가 됐어요. 이 경기 에딘 제코가 끝나자마자 트위터로 올렸죠. 친정팀을 상대합니다. 맨시티와 인테르에서 모두 다 인연이 있는 이제 인테르 소속인 에딘 제코가 친정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라우타르 대 훌리안 둘 중 한 명은 월드컵 챔스 모두 우승을 하는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 맨시티 대 인테르의 결승전 더 매치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 대 인테르 사실 인테르 지금 수비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마스토니, 아체르비, 다르미안이 보여주는 백스리의 어떤 견고함이 아주 충분하고 중원도 활동량이 좋죠. 그 부분에서 수비 커버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테르가 지금 코파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르코파도 그렇고 워낙 끈끈한 팀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우타로 압박이 성실해서 상대 빌드업 괴롭힐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체급상 우위에 있지만 저는 인테르의 끈끈함 지금까지 시모네 인차기 감독이 인테르에 부임하면서 토너먼트에서 탈락했던 유일한 대회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였어요. 리버풀한테 탈락을 했죠. 근데 그마저도 사실 경기력은 인테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너먼트에서 끈끈함을 보여주는 그 특유의 어떤 인테르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인테르가 체급상 밀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맨시티가 인테르의 끈끈함에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며 인테르는 그 끈끈함을 결승에서 단판전으로 어떻게 덤빌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좀 되는 경기가 아닌가. 물론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저조차도 맨시티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정도로 이번 결승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복귀를 좀 해봤습니다. 전술에 대한 얘기도 좀 살펴봤고 그러면서도 선수들 대 선수들에 대한 어떤 매치업들까지도 좀 얘기해봤고 그러면서 이번 결승전에 대한 단단한 프리뷰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